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성공에는 우리나라 연구진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천문연구원이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재현한 극저온 진공 챔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덕분에 우주에 가지 않고도 망원경 성능을 검증,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이 지난해 3월 자체 개발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업 발사를 위한 전용 발사대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능 검증을 마친 발사대는 다음 달 브라질 발사장으로 해상 운송을 시작합니다. 8일간의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9개월 동안 우주에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드디어 지구로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교대 임무를 할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 캡슐이 발사에 이어 도킹에도 성공한 덕분입니다.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업 거부를 실명 투표로 진행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는 등 압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할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우주로 떠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는 한미 우주기관이 공동 개발에 이목을 끌었는데요. 스피어X 개발 성공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한 극저온 진공 챔버를 개발한 덕분에 망원경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어X 우주망원경이 성능 검사를 위해 커다란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극저온 진공 챔버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사에 제공했습니다. 스피어X는 진공 챔버 안에서 우주에 가지 않고도 광학, 분광 성능을 검증하고 교정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스피어X는 2019년부터 12개 기관이 참여해 시작된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협력기관으로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이런 적외선 영상분광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성능 검증을 할지, 광학적으로 얼마만큼 초점을 잘 맞출지, 혹은 이제 분광학적으로 얘가 어느 면에 정확하게 파장 정도가 떨어질지를 검증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발사는 물론 교신에도 성공한 스피어X. 지구 저궤도를 돌며 25개월 동안 4번에 걸쳐 3차원 우주지도를 만들고 우주 형성과 진화 탐구, 생명체 탐색 등 우주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스피엑스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국내 한국천문학자들과 미국에 있는 그 스피엑스 과학 연구팀들이 이제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자료를 처리하고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은 스피어X가 전송할 각종 관측 자료를 통해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발사 후에 처음 얻어지는 대표적인 천체 자료를 활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컬러 우주 사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이 발사체에 이어 발사대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위성 발사체 한빛 나노 발사에 필요한 발사대를 독자 개발하고 발사체와의 체계 연동 시험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발사대와 발사체를 조립한 뒤 발사대와 발사체 간 인터페이스, 발사체 기립 시스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컬 분리, 발사체 고정장치 분리 등을 점검하는 체계 연동 시험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마친 발사대는 다음 달 2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로 해상 운송을 시작하며 오는 5월 현지 도착 후 설치 및 최종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짓는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를 추진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관측소 이사회에 참여해 프로젝트 공식 참여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국내 산업체 참여와 거대 전파 망원경 데이터 우선 확보 등을 위해 정회원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표명을 계기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중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이 참여 예정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보다 해상도, 감도 등이 뛰어난 거대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를 관측하고 우주 기원과 외계 생명체 탐색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교대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우주 캡슐이 발사 29시간 만에 ISS와 도킹을 성공했습니다. 교대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모두 넘겨받게 되면 앞서 8의 일정으로 떠났다가 9달 동안 우주에 발이 묶인 우주 비행사들도 귀환길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출신 우주 비행사 4명이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이어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에 착석합니다. 드래건을 실은 로켓은 지상 발사대에서 문제가 포착돼 카운트다운 직전 발사가 취소된 지 이틀 만에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구에서 400km 높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그곳에 발이 묶인 채 해를 넘긴 우주 비행사 2명이 돌아오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를 타고 지구를 떠났다가 기체 결함으로 귀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 8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우주 체류 기간은 9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출발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 임무를 인수인계한 뒤 지구행 캡슐에 오를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body for joining us, and we have cake to celebrate the situation. We are always ready.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윌모어와 윌리엄스의 귀환 비행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이 나란히 서게 돼 지구에서 개기월식을 관측한 순간 반대로 달에서 봤을 때 지구가 태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개기일식이 나타난 희귀한 장면을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이 포착했습니다. 미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현지 시간 14일 자정쯤부터 약 5시간 동안 개기월식이 진행될 당시 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고스트는 특히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주위에 동그란 빛의 고리가 나타나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이 연출되는 장관을 포착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측은 역사상 민간 탐사선이 달에서 이렇게 지구가 만든 개기일식을 촬영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는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의 재해를 가져오지만 어떤 날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선사하기도 하죠. 올해 기상기후 사진전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자연의 두 얼굴, 김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불어난 강물 위로 건물 한 채가 마치 모형 장난감처럼 떠내려옵니다. 경기 여주 부근에서 수상 구조물이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구조물은 결국 다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잔해만이 흘러갑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구름 속 초고층 빌딩이 바다 위 등대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구름 아래 반짝이는 불빛은 도시가 구름 속에 잠긴 듯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았던 초여름 어느 날, 관악산 정상에서 담아낸 서울의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햇살과 먹구름이 맞물리는 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 길게 들이운 빗줄기들이 자연의 웅장함을 더합니다.
해질녘 붉게 타오르는 하늘과 구름 사이로 커다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하늘 높이 곡선을 그리며 펼쳐졌습니다. 밤바다 위를 덮은 검은 구름 사이로 끊임없이 내리꽂히는 번개. 마치 격전을 벌이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제42회 기상기후 사진과 영상 공모전 수상작들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상과 기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담아낸 40점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정부 대전청사 그리고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 전시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상온에서 15분 이내에 고속 충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최남순, 홍승범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전해질 용매 아이소부티로 니트릴을 개발해 배터리 내 리튬 이온 이동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리튬 이온과 약한 결합을 하는 아이소부티로 니트릴 용매를 도입해 음극 계면층 형성을 최적화하고 리튬 이온 이동성을 높여 이온 전도도를 54% 높인 전해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은 고속 충전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절반 줄였으며 300회의 충방전에도 리튬 전착 없이 94.2%라는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공룡의 발자취를 따라 고생물학 연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은 다음 달 12일과 19일 지질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제2회 공룡의 발자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행사는 전문가 강연에 이어 발자국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공룡 발자국 연구 체험과 3D 복원 모형을 활용해 조립하는 공룡 발 골격 조립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가 신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질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와 물고기가 함께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일부 문어와 물고기 종이 각자 잘하는 분야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위치한 홍해. 깊은 바닷속에 문어와 물고기가 무리지어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 연구팀이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13개의 문어 물고기 사냥 무리를 관찰하고 이들이 함께 먹이를 사냥할 때 역할을 나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총 120시간 동안의 수중 잠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고트피쉬, 참마리를 중심으로 한 물고기는 사냥 무리의 이동 경로를 분주히 안내하고 문어는 주로 이동 여부나 시기를 결정해 사냥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문어나 물고기가 단독으로 움직일 때보다 무리지어 행동할 때 사냥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동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짚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는 등 압박이 도를 넘으면서 신입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한 의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과 대표가 올린 공지글입니다. 선배와 논의한 결과라며 모두에게 손해가 적은 선택은 당장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종용합니다. 또 하루 전 진행된 실명 투표에서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을 유도합니다.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배신자로 몰아가거나 수업 거부 강요를 문제 삼은 학부모를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개강 초 50여 명이던 수업 참여 신입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신입생은 선배들 눈치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수업 듣기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의대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대 내 폐쇄적이고 밀접한 선후배 문화가 수업 거부 참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단 5건 수사를 했고요.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찬반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명이 공개된 입장에서 반대를 하기 힘들잖아요. 대학들 역시 학칙에 따라 징계를 예고했지만 학내 갈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선배들의 불이익 협박 속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대립을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 차원이지만 정작 공보의로 입대하려던 전공의들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880여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최대 4년간 순차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입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초과 인원을 공보의 등 보충력이 아닌 현역 미선발로 분류해 대기하도록 훈령도 고쳤습니다.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를 사인받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공보의 선발 공고 인원은 최근 4년 사이 최저 규모로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보건지소 1,200여 곳 가운데 45.6%의 공보의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대체 자원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 선발자 가운데 일부를 의료 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공보의 만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 의료계는 전공의 입대를 막아선 정부가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현역 입영을 비롯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사관 후보생들과 다르게 의무사관 후보생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대란 대책으로 공보의를 차출했다가 지역의료 공백을 초래한 정부가 전공의 군 문제를 두고도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는 인구 절벽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200곳에 달하고 초중고등학교 49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눈 내린 운동장은 텅 비었고 부모님 손잡고 학교 온 신입생도 없습니다. 1935년 개교한 이후 학생 수가 점점 줄더니 이제 남은 학생은 4명이 전부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이제는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 184곳. 지난해보다 27곳 늘었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0곳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학교. 놀이터도 운동장도 교실도 모두 텅텅 비고 뛰노는 학생들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1953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올해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던 재학생은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학교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24곳이던 폐교는 2022년 25곳, 재작년엔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엔 33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49곳에 달했습니다. 폐교는 농사노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학교 주변 상권과 마을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이지만 교육 환경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봐줘야 되고, 균형 발전의 측면을 또 수도권 대 지방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그 균형 발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이겠죠.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출산율을 늘리고 문 닫는 학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교육정책 변화와 혼선 탓에 공교육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하지만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54만 원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양극화 심화도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학원비를 월 평균 30만 원 가까이 더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에 기대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시 정책 혼선과 급변침이 이 같은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장식만 화려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에만 속도를 냈을 뿐 이 사교육이 왜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오히려 변별력에 대한 불안을 낳았고 결국 학원가로 학생이 몰리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입시 제도 변화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한 사교육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과 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했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와 차이는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영유아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나갈 때 원하던 성장과 발달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있던 1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막고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주력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